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30일 화요일 KBC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지난 25일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3차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누리호에 실려 목포 궤도에 오른 차세대 소형위성 2호와 지상국 사이의 쌍방향 교신도 성공적으로 이뤄지면서 우리나라는 실용위성 자체 발사에 성공한 나라가 됐습니다. 오늘은 공영민 고흥군수 그리고 김태규 조선대학교 우주기술연구소장과 함께 대한민국의 우주산업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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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군수님. 네. 고흥에서 3차 성공했습니다. 감회가 남다르시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나라 우주센터 발사 현장에서 발사 과정과 그리고 성공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정말 가슴 뿌듯한 감동적이었다, 이렇게 느꼈고요. 또 우리 고흥의 입장에서는 지금 우주 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구축, 그다음에 국가산단 조성이 지금 눈앞에 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추진의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국민들도 굉장히 고무돼 있고 자축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우리 김태규 연구소장님은 이제 연구자로서 보시기에 이 3차 발사 성공 어떤 느낌이셨어요? 네, 저도 그 관련 분야를 연구한 사람으로서 누리호 3차 발사를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봤습니다. 일단 분리부터 시작해서 페어링 분리, 그다음 2차 분리, 그다음 위성 사출까지 모두 성공적으로 이뤄내서 굉장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가지고 고생하신 연구원분들 그리고 관련 기업분들에게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연구소장님 보시기에는 이번 3차 발사 성공에 가장 큰 의미는 어디다 둬야 될까요? 아무래도 1, 2차 발사가 시험이었다고 보면은 이제 3차 발사는 이제 실험급 위성을 싣고 이제 수행한 이제 실전 발사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급 위성을 우주 궤도에 올릴 수 있는 우리나라의 우주 수송 능력을 이제 전 세계에 확실하게 전 세계에 이제 보여줬다고 할 수가 있고, 앞으로 이를 기반으로 이제 다양한 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발사 서비스도 할 수 있고, 그다음 다양한 위성도 우리가 직접 쏠 수가 있고, 그다음 또 달 탐사 같은 우주 탐사도 이제 우리가 직접 만든 위성을 우리가 직접 만든 발사체로 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의 1, 2차는 연습이었고 3차가 진짜였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1, 2차도 아무래도 뭐 나름 의미가 있지만 이제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이번에 이제 실험급 위성을 싣고 이제 실전 발사에 성공했다는 게 가장 큰 의미가 있겠습니다. 이제 소장님께서 그 실용급 위성이라 그랬는데 저희 차세대 소형 위성 2호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럼 어떤 역할을 수행하게 되나요? 네, 차세대 소형 위성 이제 2호입니다. 음. 1차 1호에 이어 가지고 2호는 핵심 주 탑재체가 그 합성 계구 레이더라고 하는 이제 SA 탑재체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기존의 영상 카메라랑 다르게 그 구름이라든가 이런 거 영향 없이 이제 지구를 관측을 할 수 있는 레이더가 탑재되어 있는 그 위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이번에는 그동안에 1, 2차가 과기부하고 항우연이 주도를 했다면 이번에는 민간 기업 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공동으로 참여했는데 이 부분에 뭐 차이점은 있나요?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이제까지는 이제 국가 주도로 항우연이 이제 주도해서 발사를 했는데, 이제 3차 발사는 이제 체계 종합 기업으로 선정된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참여해서 참관을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4차, 5차, 6차는 이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민간 기업이 이제 발사체도 조립을 하고 이제 발사 운영도 직접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민간 기업이 참여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 다양한 우주 관련된 비즈니스 모델이 창출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군수님 이렇게 네. 비즈니스 모델이 창출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지금 뭐 전라남도 고흥군을 그리고 하나하고 같이 해서 우주산업 클러스터 구축하고 MOU도 체결하셨잖아요. 어떤 내용? 네, 지난 5월 19일 날 전남도 고흥군 그리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우리 서울에서 이렇게 우주산업 발사체 클러스터 구축, 그다음에 국가산단 조성을 원활하게 하자, 이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협약 내용을 보면은 우선 우리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우리 고흥의 우주 발사체 클러스터 구축에 적극 협력하기로 하고, 음. 그다음에 고흥의 국가산단에
발사체 관련 구성품을 제조하는 그런 제조 시설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발사체 기술 사업화 센터하고 연계해서 거기서 그 모든 구성품의 제조부터 시험, 검증까지 공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군에서는 우리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우주산업 관련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나 이런 것들을 철저히 지원하도록 그렇게 했고요. 전남도 그다음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공군 이 3자가 우리 공군의 결국 우주 발사체 중심 지역으로 공군을 육성한다. 그렇게 해서 우주 강국을 도약하기 위한 우리 정부 정책에 발맞춰서 서로 긴밀하게 협력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 이제 말씀해 주셨던 내용 말고 안에 보니까 그 나로 우주센터 인근에 사이언스 컴플렉스 이걸 조성한다는 계획이 있는데 어떤 게 들어가는가요? 그 안에? 사이언스 컴플렉스 사실은 이제 우리 공군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사이언스 컴플렉스 컨텐츠를 구상하기 위해서 지난 4월 2일부터 9일까지 미국의 그 워싱턴의 스미소니안 우주항공박물관, 그다음에 플로리다의 케네디 우주센터, 휴스턴의 존슨 우주센터 등 미국에 있는 우주센터들을 다 둘러보고 왔습니다. 미국은 철저하게 우주 산업을 관광 산업과 연계하고 있더라. 우리도 그걸 좀 배우기 위해서 제가 갔는데 우리 공의 구축될 사이언스 컴플렉스 속에 그 내용을 미국에서 보고 듣는 그 내용들을 구상을 해서 우리가 벤치마킹 해야 될 곳, 롤 모델로 삼는 데 케네디 우주센터였거든요. 플로리다의 케네디 우주센터는 연간 170만 명 정도 관광객이 오고 2천억 이상의 관광 소득을 올리는 이런 아주 우리가 굉장히 그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케네디 우주센터 같은 컨텐츠를 구상을 해서 우리 고흥에도 사이언스 컴플렉스를 조성을 해서 정말 많은 관광객들이 오게 해서 우리 관광객으로 인해서 우리 공인들이 고용 창출도 되고 그다음에 소득도 올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게 하겠다. 이런 구상을 하고 왔죠. 말씀하신 대로 170만 명이면 엄청 많은 어마어마하게 관광객인데 저희 같은 경우 이제 뭐 공의 나로 우주센터 말고는 우리나라에선 비교할 게 없고 주변에서도 비교할 만한 곳들이 있나요? 우리 대한민국에 말이죠. 없죠, 저희 나라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우리 우주센터 인근에 사이언스 컴플렉스가 조성이 되면은 그 우주 관련 많은 것들을 견학, 체험, 교육까지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걸 많은 관광객들이 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그 관광객들이 오게 해서 고용 창출이나 그다음에 소득을 올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게 하겠다. 그래서 공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이언스 컴플렉스가 뭐 우주 발사체를 발사할 때뿐만 아니라 발사하지 않는 동안에도 관광객들이 오게끔 꼼꼼하게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컨텐츠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 내용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우선 컨텐츠를 채울 건가 이걸 보기 위해서 제가 미국을 다 둘러보고 왔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참고해서 알차게 내용을 한번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님 말씀하신 대로 사이언스 컴플렉스를 통해서 고흥에 비교 불가능한 관광 콘텐츠를 마련하시는 계획도 있겠지만 고흥하면 저희가 우주 발사 국가산단도 지금 조성할 계획이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앞으로 어떻게 추진될까요? 지금 3월 15일 저희들이 이제 국가산단으로 지정이 돼서 정부가 2030년까지 3,800억 원을 투자를 해서 우리 나라 우주센터 인근에 52만 평 규모로 국가산단을 조성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많은 그 우주 관련 기업들이 유치가 돼야 될 텐데 이와 관련해서 지난 5월 18일 국토부, 전남도 그리고 우리 공 그다음에 사업 시행자인 LH 그다음에 전남개발공사와 함께 이 국가산단을 원활하게 조성하기 위한 현안 회의를 했습니다. 우리 공군청에서. 그렇게 거기서 우리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제가 건의한 접근성 개선, 고속도로, 철도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공군의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런 답을 하셨고 그다음에 우리 정지요건 개선이나 그다음에 기업 유치에도 적극 돕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중앙 정부가 나서고 그다음에 전남도 우리 그다음에 LH 이렇게 등과 또 우리 앵커 기업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도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서 꼭 국가산단이 원활하게 조성되게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기업들이 유치가 이제 관건이기 때문에 기업들 뭐 앵커 기업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비롯해서 그 협력 업체들 그다음 벤처 스타트업 기업들을 많이 유치해서 국가산단이 반드시 성공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산단 성공에 필요한 게 말씀하셨던 앵커 기업이 있고 네. 거기에 또 준하는 다른 기업들도 좀 많이 와줘야 결국에는 국가산단이 활성화되고 지역 경제에 더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생각하는데 지금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말고도 다른 뭐 굳이 국내 기업이 아니어도 외국 기업도 참여가 가능한 거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우리 이제 국가산단에는 그 발사체 관련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이 다 들어오게 되거든요. 특히 이제 앵커 기업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비롯해서 협력 업체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발사체 관련 벤처 스타트업 기업들이 많이 오게 됩니다. 특히 이번에 그 브라질에서 민간 기업인데 민간 발사체 그 발사에 성공한 이노스페이스 있잖아요. 이노스페이스는 이미 공으로 오는 걸로 이렇게 확정을 했고요. 그래요? 그 밖에 여러 기업들이 우리 이제 우주 발사체 클러스터 지정되고 국가산단 지정되면서 많은 기업들이 공에 지금 문의를 해서 그 지금 유치될 수 있다. 많은 기업들이 유치될 수 있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거든요. 앞으로 이제 관건은 저희들이 기업의 니즈를 정확히 좀 파악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그런 인프라들을 구축해서 많은 기업들이 올 수 있도록 해서 국가산단이 반드시 성공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제 우리 군수님은 국가산단 그리고 우주발사체 클러스터 성공 말씀하셨는데 우리 연구소장님 보시기엔 아까 교수님이 이야기했던 브라질의 민간 기업 같은 경우도 제가 보니까 굉장히 오지에 있더라고요. 브라질 네. 뭐 교도시 인근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성공한 걸 보면 충분히 경쟁력은 우리 고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어떤 기대 효과가 가능할까요? 이런 부분들 잘만 된다면. 예, 뭐 군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국가산단 사업을 통해서 이제 다양한 민간 우주 기업이 이제 발사체를 개발할 수 있는 이제 핵심 인프라로 뭐 연소 시험장이라든가 뭐 그다음 뭐 조립동이라든가 그다음 뭐 부품 인증 센터 이런 것들이 이제 구축이 되고 그리고 뭐 앵커 기업도 당연히 들어올 거고 이어서 다양한 이노스페이스를 비롯해서 우주 부품 개발 업체도 뭐 당연히 들어와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국가산단이 성공적으로 수행이 되면 아까 말씀하신 이제 사이언스 콤플렉스를 엮어 가지고 우리 공항에 또 다양한 항공우주와 관련된 관광 지원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그래서 그걸 엮어 가지고 그런 인프라를 잘 구축을 하면은 아무래도 그 아까 말씀하신 미국의 뭐 케네디 우주센터나 뭐 프랑스의 대표적인 툴루즈 우주센터와 같이 그 우리나라의 그 우주 산업을 그 견인할 수 있는 또 고흥이 그런 메카가 되는 그런 날이 분명 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연구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저희가 볼 때는 고흥이 좀 멀리 떨어진 곳이지만 외국의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런 게 기준이 없잖아요. 한국에 이런 그렇죠. 걸 네. 우주 발사체가 있고 거기에 사이언스 음. 컴플렉스가 있다면 한 번쯤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연구소장님 말씀해 주셨지만 이런 인프라 같은 것도 분명히 필요하지만
거기서 일할 인재들, 예예. 인적 개발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주 기술 인재들 어떻게 좀 개발을 해야 돼요? 저희들. 네, 아무래도 다른 산업에 비해서 우주 산업과 관련된 전문 인재가 관련된 인프라가 좀 적은 거는 이제 사실이고, 특히 우리 지역에는 인프라가 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예전에 저희가 뭐 과학 로켓 센터라든가 뭐 우주품 시험 센터도 아쉽게 우리 지역에 유치 못해서 굉장히 아쉬웠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뭐 우주 발사체 클러스터, 뭐 국가 산단을 비롯해서 뭐 관광 자원도 풍부하고, 또 우리 지역에 또 뭐 제가 있는 조선대학교를 비롯해서 항공우주 인력을 양성하는 대학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우주 전문 인력 수요가 굉장히 증가가 예상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뭐 고용뿐만 아니라 국가에서도 전폭적으로 지원을 한다면 그 교육과 관련된 뭐 지원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충분히 인재를 양성을 하고, 그 인재를 국가 산단에 공급할 수 있는 충분히 가능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 소장님 계신 조선대 우주기술연구소 같은 경우도 지역에 비교 불가잖아요. 다른 곳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뭐 사실은 타 지역에 뭐 우주뿐만 아니라 인공위성을 개발하는 인공위성 센터라든가 이런 게 있는 게 사실인데, 이제 우리 지역에는 없다 보니까 좀 아쉽게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최근에 뭐 니루에 저희 위성을 실어서 발사하기도 했고, 저희가 총 3회 이제 위성을 이제 발사를 했고, 25년도에도 누리호에 실어서 저희가 개발한 위성을 이제 쏘아올릴 계획이 있는데, 이제 그걸 보니까 이제 단순한 이벤트성이 아니고 좀 중장기적으로 우주 전문 인력을 양성을 해서 공급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저희 대학에서 우주기술연구소를 설립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2025년에는 조선대에서 만든 인공위성이 올라가게 되나요? 예, 지금 이제 큐브 위성 경진 대회라고 해 가지고 음. 저희가 선정이 돼서 지금 이제 개발을 하고 있고, 그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제 광주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에 있는 우주 기업이라든가 기관들이랑 협력을 해 가지고 인제 광주 혹은 뭐 우리 지역만의 또 독자적인 인공위성을 개발을 해서, 이제 고공에 혹시 인제 민간 발사장이 건립이 되면 이 민간 발사체를 이용해서 좀 더 쏘아 본다든가 뭐 그런 것도 중장기적으로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음. 저희가 지금 우주 발사체 클러스터하고 국가 산단의 성공을 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걸 성공하기 위한 전제 조건들이 분명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군수님, 어떤 부분들이 좀 추가로 돼야 더 빨리, 더 확실하게 저희가 성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성공의 전제 조건은 결국 접근성, 고속도로 등의 그 교통 인프라 구축이 아주 급선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지난 그 5월 18일 날 그 우리 현안 회의를 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께 제가 건의한 게 광주에서 공업을 거쳐 나라우주센터까지 가는 직선 고속도로를 구축해야 된다. 그다음에 경전선 벌교역에서 고흥역과 녹동역 지선을 연결해서 고흥역 녹동역에 KTX를 연결해 줘야 된다. 이걸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국토부 장관과 그 관계관들이 다 나와 있었는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런 답을 들었고요. 그다음에 또 이미 이거에 대해서는 고속도로 관련해서는 광주에서 공업을 나라우주센터까지 가는 고속도로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사전 기획조사라고 그래서 용역을 이미 발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철도 관련해서는 저희 고흥군에서 조만간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반드시 고속도로와 철도 접근성 인프라가 확충이 돼서 국가 산단도 원활하게 조성이 되고 우주 발사체 클러스터 구축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군수님 말씀하실 때 이게 지금 국가 산단이 2030년 네. 목표를 하셨는데, 그러려면 그 전에 우리 지금 말씀하신 고속도로도 완공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완공보다는 우선 이제 착공을 시작을 해서 고속도로나 철도망이라는 게 그냥 바로 내일 그냥 정부 예산을 투입해서 이렇게 고속도로가 구축되는 게 아니고 결국은 기본적으로 국가 고속도로망 계획 속에 포함이 돼야 되고 철도망 계획 속에 포함이 돼야 되거든요. 그게 2025년에 용역을 해서 2026년에 그 기본 철도망 계획이나 고속도로 계획이 이 용역을 끝냅니다. 그렇게 되면은
착공을 하게 되면은 단계별로 하게 되면 우선 급한 구간부터 고흥읍에서 동래 구간, 그런 우주센터까지 가는 구간이 51km 정도 되는데 그 구간이 가장 급하면은 1단계로 그렇게 한다. 그렇게 해서 조성을 해 나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많은 기업들이 접근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유치할 수도 있고 또 원활하게 이렇게 산단 조성이나 클러스터 구축이 추진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군수님 그러면 이게 지금 말씀하셨던 고속도로가 전체 길이는 대략 어느 정도나 되고 예산은 어느 정도나 지금 지금 생각하세요? 광주에서 고흥을 거쳐 나라우주센터까지 가는 직선 고속도로가 87.7km입니다. 음.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대략 예산은 5조 한 9천억 정도로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지만은 이거는 우주 강국으로 가기 위한 그런 국가 정책적인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접근성 개선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연구소장님이 보시기에는 우리 군수님이 말씀하신 SOC, 특히나 도로하고 철도의 개선 이게 정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시는가요? 어떻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접근성이 가장 첫 번째 이제 여건이 될 것 같고, 이제 군수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두 번째로는 접근성도 좋아야 되지만 이런 기업분들이 이제 정주할 수 있는 정주 여건이 중요한데,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뭐 교육이라든가 관련 편의 시설도 굉장히 잘 확충이 돼야 됩니다. 그중에서 이제 교육 시설인데, 뭐 예를 들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우주와 관련된 뭐 전문 뭐 과학고를 설립을 한다든가, 아니면 저희 대학 뭐 조선대학교랑 뭐 순천대학교 뭐 전남대학교를 연합을 해 가지고 뭐 고흥에 우주 관련된 연합 뭐 캠퍼스를 만든다든가, 뭐 이런 뭐 교육과, 그러니까 정주 직원분들이 왔을 때 아이들을 보낼 수 있는 이런 아주 우수한 아주 좋은 그런 교육 시설, 그리고 편의 시설 같은 것들이 있으면 충분히 정주하게 되고, 정주하게 되면 아무래도 훨씬 더 국가 산단뿐만 아니라 성공적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아무래도 연구소장님이시다 보니까 교육 문제를 이야기하셨는데 네. 그 군수님 보시기에는 말씀하신 대로 지금 나주에 에너지 공대 생긴 것처럼 우주 공대 같은 것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는 제가 볼 때는 우선은 이제 산단이 조성이 돼서 많은 기업들이 유치가 되고 거기에 이제 상주하는 인구가 늘어나고 그러게 되면은 학교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교육 인프라는 자동으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산단 조성이 제대로 좀 추진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리고 어 교육 인프라 그다음에 아까 정주 여건 이야기하셨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복내면이 그 우주센터가 있는 곳인데 그 바로 이어지는 면이 동일면입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운 경치 좋은 곳에 정말로 아파트 단지나 이런 걸 만들어서 배후 도시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입주하는 그런 많은 분들이 거기서 거주할 수 있도록 정기 여건을 개선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군수님 네. 그러면 지금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는 우주 발사체 클러스터 그리고 국가 산단의 성공을 통해서 고흥은 앞으로 어떤 미래를 그려볼 수 있을까요? 고흥이 그동안에 사실은 2009년에 우주센터가 생겼지 않습니까? 만들어졌는데 그동안에 그 우주 관련 투자나 이런 거에 대해 고용 창출이 될 거라고 많은 국민들이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에는. 그런데 이번에 작년 12월 달에 우주 발사체 산업 클러스터가 지정이 되면서 정부에서 2031년까지 1조 6천억 원을 투자한다고 했습니다. 거기에는 국가산업단지, 그다음에 또 민간 발사장, 사이언스 컴플렉스 이런 것들이 주요하게 이제 들어오는데 그렇게 됐을 때 우선 국가산업단지만 해도 3,800억 원을 2030년까지 정부에서 투자를 하는데 전문가들 분석에 따르면은 생산 유발 효과가 그것만 가지고도 4조 9천억, 고용 유발 효과 2만 명 이상 이렇게 해서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크다. 그래서 앞으로 고흥은 인구 소멸 위험 지역이라고 그러는데 그거에서 벗어나서 정말로 이제 고흥은 10년 후 인구 10만을 비전으로 두고 있는데 그게 실현될 수 있는 발판이 확실히 마련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클러스터 1조 3천억 그리고 국가산단 한 4천억 정도 되는데 1조 7천억 정도면 공이라는 도시가 확실히 변할 수 있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네. 고속도로. 네. 네. 고속도로까지만 된다 그러면 뭐 10만은 금방 눈앞에 손에 잡히는 그러면 시도 되겠네요, 공이. 금방. 네. 공시를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꼭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두 분과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함께 해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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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40%대 지지율을 회복했다는 복수의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눈에 띄는 건 윤 대통령 지지율이 전반적인 상승세 국면을 보이고 있음에도 광주, 전라, 호남에선 전주에 비해 오히려 더 빠졌다는 여론조사도 있다는 점입니다. 여의도 초대석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과 함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최고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대통령 기주율 얘기에 앞서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 하마기리함이 우길기를 달고 부산항에 들어와서 네티즌들이 뭐 갑론을 박이 한창인데 윤 대통령까지 끌어와서 뭐 친일 매국 이완용 막 이런 얘기 나오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네, 물론 이제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 제가 이해합니다만 네.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거나 또는 윤석열 정부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네. 소위 말하는 민주당 정부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에도 네. 진해와 부산 등지에 일본 자위대 함정이 우길기를 개항한 채로 입항을 했었고요. 아 그런 적이 그 전에도 있었나요? 네, 그 당시에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은 직접 네. 이 사열까지도 받으셨었습니다. 또 노무현 정부 당시에도 네. 2007년에 그때는 또 부산과 인천에 이 자위대 함정들이 우길기를 개항하고 입항을 했었어요. 네. 물론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눈살이 찌푸려지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네. 윤석열 정부에서만 만약 이것이 이례적으로 벌어진 일이었다면 여러 가지 또 논란이 불거질 수 있겠으나 우리 마음에 조금 들지 않더라도 이전 정부 특히 김대중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때도 다 의뢰 있어 왔던 일이다라는 점을 제가 좀 네.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2008년 11월로 기억하는데 그때 그 우리 해군 주최로 국제 관함식 이런 네. 행사에 해상자위대가 원래 참석하기로 됐었는데 그때도 문재인 정부는 우길기는 좀 안 걸었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를 세게 해갖고 그럼 우리는 안 간다 해서 안 왔던 것 같은데 그럼 그거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뭐 네. 문재인 정부 때 사실은 이 한일 관계가 악화일로로 치닫기 네. 전에는 이 동해상이나 이런 유역 근처에서 해상 훈련이 합동으로 이루어지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은 왜 그렇다면 이 자위대 함정이 우길기를 개항한 채 입항하는 것을 허용해 줬겠는가. 네. 그러니까 이것이 결코 뭔가 윤석열 정부라서 보수 정부라서 유독 일본에게 관대하게 우리가 뭔가를 허용해 준 것은 아니다 정도를 설명드리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께서 객관적으로 판단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길기가 뭐 민감한 문제이긴 한데 딱 윤석열 대통령이랑 연관져서 볼 건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렇죠. 과거 전례가 있기 때문에 좀 불가피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네. 판단을 해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40%를 회복했다는 복수의 여론조사 결과 나왔다고 앞서 전해드렸는데 배경이나 의미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가요? 아무래도 외교 성과를 국민들께서 주요한 부분으로 평가해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 3월을 돌이켜보면 네. 한일 정상회담 하면서 네. 우리가 먼저 통 큰 결단, 그때만 해도 우리가 너무 많이 양보하는 거 아니냐 하는 염려의 시선들이 분명히 있었는데요. 또 4월에 미국 국빈 방문과 한미 정상회담, 네. 또 기시다 총리의 답방, G7까지 숨가쁘게 이어지는 외교 일정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이 비단 일본뿐만이 아니라 미국이나 국제사회에서 고평가받는 모습들을 보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좀 믿어주시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외교 행보라던가 여러 가지 국정 운영에서 윤석열 대통령이나 정부의 어떤 결단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서 조금 더 단단하게 신뢰를 보내주시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요. 민생이나 경제 분야에 대해서도 저희가 함께 더 성과를 내야 하는 숙제가 따라오겠죠. 다만 이제 민생이나 경제와 관련된 부분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소위 말하는 뚝심 있는 행보 이런 부분들이 국민께 인정을 받아야 되는 숙제가 남아있다. 일단 대통령의 뚝심의 결과라고 평가는 하시는 거네요. 네. 근데 대통령 지지율이 오름세이긴 한데 부정평가가 50% 중반대로 여전히 응답자 절반 이상은
싫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그럼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결과적인 부분은 네. 지금 국민들께 인정을 많이 받았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네. 저희가 설명을 할 때 야당의 이 무차별 공세나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을 하더라도 이래도 되는 건가 우려하시는 국민분들의 염려에 대해서는 네. 좀 더 낮은 자세로 좀 더 많이 소통하려는 시도를 정부와 여당이 손잡고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호흡을 잘 맞춰서 정부의 방향을 당이 국민께 소통하는 네. 소통 창구 역할을 조금 더 강화해 나간다면 그러한 어떤 태도 논란이나 이 비호감도 논란 같은 경우도 네. 올해 하반기부터는 조금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미디어 트리뷴 의뢰로 리얼미터가 한 조사를 보면은 대통령 지지율은 5주 연속 상승세 국면이 뚜렷한데 부정평가가 광주 전라 5.5%포인트, 20대 3.8%포인트, 진보층 3.5%포인트. 뭐 진보층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20대랑 광주 전라 호남 지역에서는 전주에 비해서 빠졌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전반적인 추세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 대통령의 외교 성과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코인 게이트 때문에 네. 대통령 지지율은 좀 상승하는 추세이고 다만 특기할 만한 게 네. 민주당이 지금 정말 위기 국면이라는 인식이 퍼져서인지 민주당의 전통 지지층이 조금 결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전통적 지지층인 40대 지지율이 조금 뭉치는 추세가 보여지고 네. 또 지역적으로는 호남 지역에서 민주당을 조금 더 밀어주는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정말 민주당이 잘해서라기보다는 워낙 위기이고 부정적인 악재가 많이 터지기 때문에 네. 전통 지지층이 좀 결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과거 조국 사태 때도 반성을 제대로 안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후에 재보궐과 대선, 지선까지 줄줄이 참패하는 네. 결과가 지금 초래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의 어떤 여론조사에서 생각보다 민주당 지지율이 덜 떨어지네? 선방하네? 라고 만족하다가는 2020년 총선 이후에 민주당이 계속 참패를 거듭했던 그런 결과를 또 받아들일지 모른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이 김남국 의원의 코인 게이트로 촉발된 네. 2030의 어떤 불신 이 부분을 당장의 지지율을 떠나서 매우 심각한 내상으로 받아들여야지 이걸 그냥 적당히 이 국면만 넘기고 가자라는 식으로 네. 때우고 간다면 저희에게는 그게 좋을지 몰라도 민주당 앞날에는 굉장히 어두운 결과가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의 좋으면 좋은 거 아닌가요? 그래도 최고위원 입장에서는. 한국 정치 발전을 위해서는 네. 국민의힘에게 좋은 것 이전에 민주당이 반성하고 쇄신을 해야 그 반작용으로 국민의힘도 또 더 반성하고 쇄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반성을 안 하니까요. 또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호재인 효과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민주당이 만약 이재명 체제가 반성하고 이선 후퇴하고 이 코인 게이트 정말 뿌리부터 다 갈아엎겠다라고 나오면 저희도 뭔가 그에 못지않은 쇄신안을 계속 내야 돼요. 그래서 한국 정치가 여야가 서로 쇄신하는 경쟁을 해야 되는데 네. 자꾸 반성하지 않고 핵심 지지층, 강성 지지층만 믿고 가다 보면 결국 정치의 수준이 자꾸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지금처럼 그냥 대충 김남국 의원 사람은 착하다, 뭐 성실하다, 겸손하다 이런 이야기를 친명계가 계속 하잖아요. 네. 이렇게 가는 게 저희한테 득이 될지 몰라도 한국 정치를 바라보는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서는 쇄신 경쟁을 하고 반성하는 경쟁을 하는 게 훨씬 더 긍정적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남국 의원은 오늘 국회 윤리특위 열리는 것 같던데 뭐 어떤 결과 나올 거로 보시나요? 지금 민주당 윤리위 위원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분이 맡아서 네. 이 김남국 의원 국회의원 자격 없는 것 같다라는 언론 인터뷰를 했습니다만 네. 이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김남국 왜 의원은 의미가 이미 없나요? 무소속이 됐기 때문이죠. 민주당에서 뭐라고 하는 건 큰 의미가 없다. 네, 결국 국회 윤리특위에서 네. 국회의원 제명에 준하는 결정을 내리느냐 마느냐 그리고 그 제명안이 네. 국회 본회의로 올라갔을 때 네.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되니까 민주당 다수가 동의를 해줘야 되거든요. 네. 결국 민주당의 결단이 필요한 부분인데 저는 이재명 대표가 네. 좀 비겁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김남국 의원이 국회의원 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면 국민들 앞에 나서서 본인의 측근이잖아요. 7인 내고 수행실장까지 했는데 김남국 의원이 잘못은 했지만 네. 국회의원직을 뺏을 정도는 아닙니다라고 말을 하고 국민의 평가를 받으면 됩니다. 네. 그게 아니라면 김남국 의원 국회 제명시킵시다. 라고 민주당 윤리특위 위원장이나 윤리특위 위원들 또는 자당 소속 의원들에게 사인을 주면 돼요. 근데 지금 거꾸로 지금 민주당 나갔는데 민주당 대표가 뭐 제명하라 마라 그런 의견을 밝히는 게 부적절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제명안을 결정할 수 있는 윤리특위 위원장도 민주당 소속 변재일 의원이고요. 그리고 이게 국회 본회의에
안건이 올라왔을 때 네. 표결을 하는 것도 이 캐스팅 보트도 민주당 의원들이 하게 됩니다. 3분의 2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김남국 의원이 무소속이지만 이재명 대표와 아주 가까운 네. 밀착 수행을 했던 관계이지 않습니까? 네. 7인의 소속이기도 하고요. 결국 네. 이재명 대표 결단 없이는 제명이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국민들은 이재명 대표가 어떤 생각을 하는가? 네. 김남국 의원 제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할 텐데 네. 거기에 대해 대답을 하지 않고 자꾸 이슈를 다른 쪽으로 돌리려고 하는 것 자체가 좀 비겁하다. 제명이 과하면 과하다고 이재명 대표가 떳떳하게 자기 의견을 밝히고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는 것은 이 이슈를 회피하려는 좀 비겁한 행태 같아서 야당 대표로서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을 밝히지 않는 자체가 국회의원들이 헌법기관이니까 알아서 판단들 하시라 뭐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게 전형적인 물타기 논리인데요.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날아왔을 때 네. 앞서 노웅래 의원 체포 동의안 날아왔을 때 네. 당론은 아니다라고 했지만 결과는 다 뭐 부결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이재명 대표가 직접 본인의 측근에 대해서 읍참마속의 이 의지를 밝히지 않는다면 누가 이재명 대표의 수행실장이고 7인의 출신인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잘라야 된다고 쉽게 말을 하겠습니까? 민주당에서 그 정도 뭐 자성이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의원들이 그렇게 하나도 없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비명계를 중심으로 네.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지금 민주당의 주류와 핵심은 친명계이기 때문에 또 정성호 의원이나 안민석 의원, 장경태 의원 등 친명계 지도부나 중진 의원들은 다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잘못은 했지만 그래도 사람은 좋다는 식으로 네. 비호하는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잖아요. 그게 결국 이재명 대표의 의지로 익힐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가 SBS TV 동물농장에 나왔는데 이거 갖고도 뭐 게시판이 엄청 시끄럽던데 그거는 어떻게 보셨나요? 근데 저는 네. 이 진영 논리로 나누어진 정치 구도가 너무 각박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대통령 내가 예능 프로 나오면 안 되나요? 마찬가지로 야당 대표나 네. 또 주요 정치인들이 좀 가벼운 형태의 프로그램에 섭외가 되어서 국민들께 인사드릴 수도 있는 거죠. 네. 더군다나 해당 동물농장은 과거에 이재명 대표도 출연을 했었습니다. 성남시장 때. 네, 성남시장 때 이제 행복이라는 유기견을 입양하면서 출연이 됐는데 네. 경기도지사 가면서 그 행복이를 파양했고 에어컨 실외기 뒤에 좁은 철창 안에 가둬놨던 사진이 공개되면서 이재명 대표가 많은 비판을 받았죠. 결국 이런 지역적인 문제로 민주당 지지자들 또 개딸이라는 분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면 이재명 대표의 아픈 과거가 또 다 수면 위로 다시 재등장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문 대통령 풍산계 문제를 꺼집어내는 사람들도 또 있다. 이 비용 내는 것 국가로부터 지원을 못 받자 파양했다라는 비판을 문 전 대통령이 받지 않았습니까? 네. 결국 이 동물농장을 그냥 동물농장으로 보고 끝나면 이재명 대표의 과거 행복이 파양이나 문재인 전 대통령의 풍산계 파양도 수면 위로 안 올라왔을 텐데 강성 지지층이 오히려 민주당의 전직 대통령이나 당 대표에게 해가 되는 방향의 논란을 저는 자아내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요. 근데 왜 이렇게 시끄러울까요? 뭐만 하시면. 이게 결국 진영 논리 때문인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이재명 네. 대표가 지금 시점에 어느 예능에 출연했다면 보수층 지지자분들도 막 항의를 했었겠죠, 아마도. 네. 근데 저는 이 정치인에 대한 호불호나 지지 여부와는 별개로 좀 예능은 예능으로 보고 그게 과하지 않다면 네. 내가 지지하지 않는 정치인의 일상적인 모습, 인간적인 모습이 부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네. 한 번쯤 좀 편하게 저 정치인에게 또 우리 대통령에게 이런 측면이 있었구나 좀 여유롭게 봐주시면 안 될까. 그리고 무엇보다 네. 강성 지지층이 이 댓글란에 막 반대하고 프로그램 폐지하라고 갑론을박 벌이는 게 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대표에게도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도 도움이 결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의 이 강성 팬덤이 나서면 나설수록 오히려 제살 깎아먹기가 된다는 걸 팬덤 스스로도 빨리 깨닫고 정치인들도 때로는 나를 도와주는 팬덤이라고 해도 꾸짖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페이스북 보니까는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내로남불 민주당에 묻습니다. 전문가 보고서를 못 믿겠다면 양산에 내려가 평산 책방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따지십시오. 이렇게 적었던데 문 전 대통령에게 따지라는 게 무슨 말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최고위에서 문재인 네. 정부의 합동 보고서 하나를 공개했는데요. 근데 이게 2021년도에 네. 모 언론 매체에서 단독으로 공개했던 기사인데 보고서 자체는 2020년도에 작성이 되었습니다. 네. 근데 이 기사가 2021년에 나왔을 때는 네. 표지 하단부가 공개되지 않았어요.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보고서 날짜까지만 기재가 되었는데요. 아, 네. 제가 입수한 표지 전면 하단부에는 관계부처 합동 TF라는 글자 네. 그리고 해양수산부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게
최초로 알려진 겁니다. 결국 정부 부처에서 나서서 네. 취합한 공식 보고서라는 게 저의 이 입수로 인해서 확인이 된 것이고요. 네. 이때 정부가 원안위 등을 통해 7차례 전문가 간담회를 실시한 전문가 의견을 취합해 놓았는데 거기 보면 뭐 삼중수소나 해양 방류 등이 우리 국내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본인들이 임명한 원안위 전문가들과 7번이나 간담회를 열어서 정리한 내용을 이거는 우리 정부 입장이 아니다. 그냥 뭐 전문가들 의견일 뿐이다라고 네. 유체 이탈할 수 있는지 저는 그게 납득이 잘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근데 이게 결국 비용이랑 일본 국내 정치 문제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 오염수를 보관할 장소를 일본 내에 만들고 수십 년 보관하고 하는 데서 오는 부담이나 논란 같은 걸 그냥 태평양에 방류하고 털어버리자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뭐 일본 정부는 그럴 수도 있는데 자꾸 이제 우리가 거기에 들러리를 선다고 야당은 비판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후쿠시마 농수산물 수입해라 안전에 문제 없다고 당신들이 그러지 않았냐 그럼 뭐 어떻게 나올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그럼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근데 현 정부에서 후쿠시마 농수산물 수입에 대해서는 몇 번이나 선을 분명하게 긋는 공식 메시지를 낸 바가 있고요. 저희는 들러리를 서는 것이 아니라 아주 깐깐한 검증 주체의 한 사람으로서 일본이 향후 어떤 과정을 밟아가는지 또 지금처럼 잘 지켜보면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이 정도까지 하고 시간이 다 됐기는데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북콘서트에서 내 딸 때문에 의전원 떨어진 사람 없다 이렇게 항변을 했던데 그거 혹시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대법원 판결문과도 배치되는 너무나 파렴치한 발언인 것 같습니다. 이제 부모 빽이 없는 이름 모를 누군가가 대입에서부터 또는 의전원 입시에서부터 조민 씨에게 밀린 것은 주지의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 차원에서 이 반성과 자숙이라는 단어를 조국 전 장관에서는 찾아볼 수 없겠구나 하는 아쉬운 마음이 많이 들고요. 근데 조 전 장관이 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논란이 되니까는 취지는 이런 겁니다. 그 허위 경력 기재랑 동양대 표창장 위조된 거 이거는 부산대 의전원 입시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 그 부산대 그 위원회에서 그렇게 평가를 끝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피해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너무나 자의적인 해석인 것 같고 부산대 내부의 어떤 판결이 어떻게 나왔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법원 판결문을 이길 수 있는 건 없죠. 대한민국에서. 근데 정경심 교수의 대법원 유죄 판결문에 보면 해당 여러 허위 이 인턴 작성이나 허위 이력으로 인해서 힘없는 누군가가 학생이 피해를 봤다. 입시에서 부당한 피해를 봤다는 취지의 내용이 명확하게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국 전 장관은 제가 뭐 조국 전 장관을 옹호하는 건 아닌데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부산대 조사위원회 결과가 그 조민이 낸 거는 입시 당락에 아무런 뭐 결정이 없었다는 부산대 조사위원회 결과가 정경심 교수 항소심 판결이 끝난 이후에 나왔다. 그러니까 사실심 재판이 다 끝난 다음에 사실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원회 그 보고서가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참 구질구질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재심을 신청하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객관적인 증거고 이 판결을 바꿀 수 있는 증거라면 재심을 신청하면 되죠. 재심의 기회는 얼마든지 열려 있는데 그렇게는 또 못합니다. 민주당 분들이 대법원의 판결을 부정하면서 한명숙 전 총리 재판이나 김경수 전 지사 재판 때 뭐 양심의 법정, 진실의 법정에서는 무죄다라고 하는데 왜 재심을 신청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조국 전 장관도 마찬가지고 결국 이게 객관적인 법리로는 바꿀 수 없지만 이 진영 안에서 본인들 진영 안에서 그냥 우리는 죄가 없다라고 어떻게 보면 자꾸 말도 안 되는 것들을 던지고 있는데요. 저는 조국 전 장관이 지금 전국을 돌면서 북콘서트 하는 것 자체도 대단히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1심에서 징역 2년의 판결이 나왔잖아요. 저는 구속이 바로 집행 안 된 것도 납득이 좀 안 되는데 조 전 장관이 아니었으면 평범한 다른 형태의 범죄자였으면 1심 2년 판정이 나오자마자 구속됐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았겠죠. 지금 1심 2년이라는 실형을 선고받고 자숙과 반성을 해도 모자랄 판에 또다시 사회를 국가를 두 쪽으로 쪼개는 분열의 반환을 하면서 우리 딸 잘못한 거 없다. 나는 잘못한 거 없다. 그리고 총선 출마를 묻는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겠다라면서 총선 출마론 계속 불이 지피는 걸 즐기듯 바라보는 이 모습 결과적으로는 민주당에게도 굉장히 큰 부담이 될 게 자명한데요. 마지막까지 이기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조 전 장관 때문에 문재인 정부도 많은 피해를 입었고 민주당도 큰 짐을 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또 조국 전 장관이 본인만을 위해서 이런 행보를 하고 이런 발언을 하는 게 뭐 대한민국의 관점에서도 말할 것 없이 부적절하지만 민주당에게 또 다른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점. 아마도 가장 화가 나는 것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지도부가 아닐까 싶습니다. 왜요? 조국 전 장관의 이런 발언이 부각되고 총선 출마론이 가시화될수록 이게 결국 민주당에게 민주당 총선 전략을 짜는데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민주당 지지율에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문재인 전 대통령 그 다큐 문재인입니다에서 지금 당장 술 한잔 하고 싶은 사람이 누구랑 제일 하고 싶냐 조국 전 장관을 꼽았던데요. 뭐 다 끝났으니까 이제 정권 교체까지 된 마당이니까 그러신가 본데 제가 문 전 대통령의 마음을 알 길도 없고 궁금하지도 않습니다만 조국 전 장관 사태가 없었다면 과연 민주화 이후 최초로 5년 만에 정권 교체가 가능했겠습니까? 그런 점을 돌아본다면 조 전 장관 지금 반성하고 자숙할 때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방송에서 언급된 여론조사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